각에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미국에 있는 투자자 여러분, 한국에 있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날씨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약간 쌀쌀하기도 한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으네요.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래서 의미 있는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투자자들에게 11월 달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한 달간의 한국 시장도 역대 최고치로, 지수상으로는 거의 최고치로 상승하며 마감이 되어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포인트를 달성을 했고, 모두가 다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산시장은 이렇게 너무 뜨겁고 좋아요. 반면에 실물시장은 그렇게 좋으냐? 꼭 그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제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잘해서 된 것이냐,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제 방송에서 너무 소리가 작아서 너무 죄송한데, 어제 아침에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끔 보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자산의 증가 속도가 자본의 증가 속도가 GDP, 실물 경제 증가 속도보다 워낙 빠르다는 거죠. GDP는 1년에 얼마씩 성장을 합니까? 보통 한 2%, 3%, 4%, 5%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해지고, 올해 마이너스 성장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면 자본 계정의 증가율은 GDP 대비 얼마나 될까요? 더 높습니다. 한 1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지기 전에는 실질적인 자본 계정의 항목은 약 GDP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년 오면서 100%를 넘어가죠. 그리고 90년 오면서 더 넘어가고요. 최근에 오면서 330%를 넘어가고, 선진국의 경우는 400%를 넘어갑니다. 이것도 10년 전 2007년 데이터예요. 그럼 지금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최근 미국에서의 M2라는 건 뭐예요? 일반 현금,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뭐 적금, 이렇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약간 해지하면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현금을 M2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준의 돈들을 우리가 M2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물 그냥 현금 화폐 예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규모가 큰 건데, 어찌되었건 그게 이제 주요한 M2인데요. 이 M2 증가가 폭발적으로 늡니다. 이렇게 빵 하고 계속 꾸준히 늘어요. 어느 나라나 M2는 꾸준히 늡니다. 느는데 미국 같은 경우 M2가 늘다가 이렇게 툭 하고 절벽산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툭 하고 오르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그게 실물 시장에 들어가서 실물로 들어가긴 하지만 GDP 상승률로는 안 올라오는데, 그러면 자본시장 쪽으로는 올라오죠. 자, 그게 바로 지금 다우존스 3만, 그리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 S&P 최고치, 코리안 코스피 사상 최고치의 의미가 거기에 연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수 3000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볼 수 있으나 별로 뭐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거죠. 다우존스 3만이 어느새 왔듯이 말이죠. 오늘 미국 시장 흐름은 뭐라 그럴까요? 자본 계정에 따라서, 자본 섹터에 따라서 자기 좋은 것만 보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재미난데요. 채권 시장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0년물, 30년물 대표 장기물들이 상당폭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10년물은 약 3.6bp, 그 다음에 30년물은 4.6bp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10년물은 0.9가 넘었던 상황에서 이제 0.842%까지 떨어졌고, 30년은 1.576%까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시장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재미난데요. 근데 안전자산은 최고치잖아. 그래서 위험자산은 최고치고, 위험자산 최고치, 주식 자산 같은 걸 위험자산, 원자재 자산을 위험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위험자산 최고치를 찍었고 위험자산 최고치라 뭐 금값이 하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가 좀 웃기죠. 위험자산대로 오르고 안전자산대로 오른다. 채권시장이 이렇게 오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막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우리를 도와줄 것이야. 여기서 연준이 도와준다는 건 뭐죠? 네, 장기물의 국채금리를 찍어 눌러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0년물 금리에서 1.0%를 넘어가게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야 라는 것이 지금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그 채권 관련해서는 연준이 네, 네, 적어놓은 게 없어졌다. 네,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그거죠. 자산 매입하는 상황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FOMC 회의로 이렇게 개방됐을 때 시장이 약간 실망을 했었잖아요. 그때 실망한 게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우리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 대상도 변경하겠다. 여기서 대상이란 건 뭐야? 단기물에서 장기물로 변경하겠다라고 예상하고 기대했으나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가능성만 열어놨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들이 나쁘지 않고 괜찮다. 우린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연준 의사로 자기네들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실망을 했던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결국 장기물을 많이 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어제 말씀드리는 것과 연관되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주식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S&P 500은 0.24% 상승했고 다우는 0.13% 상승하면서 29,910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0.92%가 상승하면서 12,205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주간 기준으로 2.3% 상승했고 나스닥도 다우도 2.2%의 상승을 해주었고 나스닥은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기술주들의 상승이 장렬하는 가운데 이제 테슬라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오늘도 2%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5,5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되어지는 주식시장에 의해서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침에 이제 테슬라 강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테슬라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멀티플 변경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멀티플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려 기존에 적용받던 멀티플, 아주 낮은 멀티플은 더 이상 성장성이 자동차 시장에 없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정해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멀티플이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해야 돼요. 영업이익률이 지금처럼 2%, 3%, 4% 이게 아니라 20%, 30%, 40% 반도체 업종이나 저기 업종처럼 핸드폰 업종처럼 그렇게 빵빵빵빵 터져준다면 그러면 멀티플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시가총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시가총액 총액은 8천억 달러, 9천억 달러였어요. 거기서 지금 5,500억 달러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절반 이상을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은 그럼 향후에 5년, 10년 후에 테슬라는 자동차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영업이익의 절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동차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정당한가라는 거는 상당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절반을 먹은 거예요. 점유율 빼고 대수 빼고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그럼 영업이익률로 절반을 먹을 수 있느냐? 미래에. 지금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이 얘기 드리면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저 진짜 한국에서 테슬라 얘기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건, 테슬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다른 내연기관은 이거 못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못해요. 이거는 한국만의, 이건 사대주의도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사대주의냐 아니냐, 뭐 좋은 질문이셨어요.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예요. 저는 어떤 나라에 대한 두둔이 아니고요, 업계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개설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기차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내연기관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남는 게 없거든요. 보조금 받아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죠. 근데 그 시장을 개척해 준 것, 저는 그게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에 대한 저의 고민도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전기차의 그 에너지 덴서티가 지금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1000km 뭐 세미트럭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000km까지 보낼 수 있는 세미트럭을 만든다. 그러나 적재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거. 이거는 자, 수소차를 저희가 왜 하죠? 마일리지 때문이죠. 마일리지. 그야말로 마일리지예요. 그다음 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건 그 다음 문제고, 수소차 얘기 나온 거 마일리지 때문인데, 지금 그 에너지 밀도의 그 2차 전지 에너지 밀도의 증가로 인해서 거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내부가 단순합니다. 전기차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단순해요. 바닥 위에 있잖아요. 자동차 위에 있는 거, 의자하고 이 뚜껑 딱 따보면 베이스가 너무나 간결해요. 단순하고. 저는 이게 전기차의 최대한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서서히 왜 이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욕망 구조. 모든 문명 발전은요, 인간의 욕망 구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명이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요? 뭐 환경적인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피해가 되면서 문명은 왜 이렇게 발달할까요? 지난번에 참고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독일 책방은 오늘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책을 막 여러 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몇 권을 읽었는데 독일 책방에서 해드릴 만한 책이 별로 없어서 일단 계속 쌓을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쌓고 조금 이제 약간 띄엄띄엄 책을 안 읽는 건 아닙니다. 매주 한 권 이상은 읽고 있는데 설명해 줄 책이 조금 부족해서 독일 책방 이번 주는 좀 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그 이제 포스트피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라는 생각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부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자연을 탈취해서라도 잡고 가는 게, 그 근간에 있는 욕망은 뭘까요? 편리함에 대한 욕망이에요. 편하고자 하는 욕망. 인간은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러면 편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편한 에너지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차 이랬던 거예요. 원래 저의 생각은 전기차 다음 수소차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복잡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단순함, 간결함, 편리함. 이건 인간 욕망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부분들은 가격 하락을 더욱더 가열차게 이루어지게 만들 거예요. 예,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뻔하지 뭐 그것은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전기차 시장이, 저는 누가 개화를 시켜줄 것이냐가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테슬라가 해준 것이 대단히 감사하고, 그렇다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예요? 그쪽 밸류체인에 싼 주식도 많거든 지금. 그러면 그 싼 주식들이 2배, 3배, 5배, 10배 나온 게 왜 없겠어요? 이미 상당 부분 시세를 낸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있다는 거죠. 문명사적인 전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시세를 뽑을 수 있는 주식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테슬라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거예요. 투자의 영역을 많이 넓혀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슬라는 여전히 뭐
자동차 시가총액의 절반은 싼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네. 투자는 자기 결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좋다고 여기 갔다, 저 사람이 좋다면 저기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주게 되든 밥이 되든 자기 결이에요. 자기 결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 결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당주 투자만 해서 그 낮은 수익률만 계속 2%, 3%, 5%, 7% 요것만 공략을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결이 맞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막 이렇게 폭등 주식들 또는 바이오 같은 거, 이런 것들만 해서도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또 있어요. 심지어는 벤처 캐피탈로만으로도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결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시장 갔다 저 시장 갔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자기 결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결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해명이 길었네요. 시간은 많이 가고.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얘기하다가 헤맸네. 네, 그래서 시장들,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애플은 0.48% 올랐고요. 아마존 0.32% 올랐습니다. 아마존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도베 애널리스틱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어떤 예상을 했냐면 2020년 추수감사절은 전자상거래가 약 51억 달러로 소비될 것이다. 소비가 51억 달러.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정도 늘어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매협회 NRF는 올해 11월에서 12월 연말 시즌의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는 오히려 3.6에서 5.2% 증가한 7,553억에서 7,667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자동차, 주유소, 식당은 제외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는 백신에 의해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빅테크들이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64% 올랐고, 알파벳도 1.3%, 페이스북은 0.81%, 인텔 0.85%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 AMD 0.55%, 그리고 엔비디아 0.2%, 테슬라 2.05%, 그 다음 넷플릭스 1.3% 올랐습니다만, 과거 전통주인 웰스파고는 0.45% 빠졌고, 벅시도 0.68% 빠졌습니다. 알리바바 0.45% 빠졌습니다. 자, 이제 채권 시장 얘기하죠. 중요한 얘기니까. 왜 채권 시장이 중요한 얘기냐? 지금 시장 좋은 거는 시장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쉬운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냥 약간 즐기면 되는 시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개별 종목 투자하셔서 수익을 좋으신 분들도 항상 고민인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서 우리의 시각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결국 채권 시장의 흐름, 금리의 흐름들이 결정을 해 주겠죠. 어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지금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10년물 금리는 지금 달러 약세를 상당히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부양책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장기물 금리는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꿈틀 위로 꿈틀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그렇게 꿈틀꿈틀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1%를 돌파하고 1.1%, 1.2%를 돌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뭡니까? 물가 오르겠구나.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기가 막힌 사업이 하나 있죠. FSD, Full Self Driving의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거죠. 6,000달러, 7,000달러, 8,000달러 계속 올리고 있죠. 자, 어떻게 돼요? 셀프 드라이빙을 사게 만들죠. 왜냐하면 더 오르기 전에 사자. 게다가 유인도 주죠. 차값은 내리고 있어요. 거기에 또 맞게. 그런데 마진은 뭐가 높아요? 말도 안 되게 셀프 드라이빙이 높지. 게임도 안 되지. 덩어리 물건 팔아봐야 이건 찍어내면 되는데, 한번 만들 때까지는 엄청나게 돈이 들려. 한번 만들고 나서는 그냥 복사, 카피 앤 페스트로 쭉 해주면 그냥 끝인데, 그쵸? 마진이 얼마겠어요? 처음에는 막 예를 들어 1억 달러, 10억 달러에 만들었어. 그 다음 이제 팔리는 개수로 나누는 거지, 원가를.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또 딴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예요?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야 되겠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 기대 인플레이션.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죠. 더 오르기 전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동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동되면 어떻게 되죠?
돈값이 되는 거죠. 그거 이미 지금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어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축이 돈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옛날에 중세시대 멸망이 어떻게 돼요? 금화 계속 갈아가지고 뉴턴이 그래서 그 동전의 주변에 이렇게 우리 100원짜리 동전 보면 이렇게 빗금 모양 돼 있잖아요. 빗금 모양. 그 빗금 모양이 왜 있어요? 옛날 금화 때 금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살살 이렇게 파는 거야. 칼로 다 긁어갖고 조금 해가지고 안 보일 만큼 긁어갖고 옆에 사람 줘. 그 사람도 또 슬슬 긁어. 나중에 받은 사람이 이만했던 게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거야. 금화가 줄어드는 거죠. 그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들은 무슨 짓을 했어요? 금 함유량을 바꿨잖아요. 금 함유량을 순백 금에서 점차 낮춘 거죠. 80%, 90, 60% 이런 식으로 낮췄죠. 그러고 나 어떻게 돼요? 통화 가치가 땅에 떨어지죠. 피아트 머니, 신용화폐, 종이화폐 이 시대는 어떻게 통화량을 늘리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누구나 명백한 상황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상황이에요. 너도 나도 알고 있는 명백한 상황인데 그럼 이걸 우리는 뭘로 조절합니까? 왜 금리가 중요해졌냐면 신용화폐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중요해진 거예요. 신용화폐 시대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거대하게 시장 전체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올려주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다 맡기죠. 은행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밖에 있던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이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풀렸던 돈이 쓸려 들어오는 거고 금리를 낮추면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거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돈의 흐름은 금리에 따라 금리의 물줄기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항상 사건이 터집니다. 연준이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슬슬 올려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데 그거의 가장 큰 바로미터는 뭐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튀어서 1.2%, 1.3%, 1.5% 가면 어떻게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 빵빵 터질 수 있죠. 빵빵 터지면서 통화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 네. 근데 과감하게 그걸 했던 사람도 있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와서 콜금리를 15%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작살났죠. 그러고 나서. 작살났어요. 다 죽었지, 싹.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은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는 거지. 연준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10년물 국채금리를 찍어 누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장기물 국채금리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랠리가 났던 것이고요. 주식시장대로 이제 백신도 나올 것이다. 백신 나오면 활동이 좋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봉쇄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고요. 또 하나, 달러 약세는 더 시연이 됐어요. 달러 약세가 한 0.2% 정도 약세가 되어졌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은, 유럽이 이제 12월 달에 재정비해가지고 그 통화 완화 정책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봐야 미국만큼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유럽이 기본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당했던 독일의 입장에서 미국만큼 돈 풀 자신이 없는 거겠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거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달러화의 증가와 그리고 달러화 가치의 하락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걸 막아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그 믿음이 잘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종합적으로 특별히 위험자산 투자자, 주식 투자자, 한국의 투자자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실질 실효 장기물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주식시장, 위험자산 시장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증시각도기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실효금리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실효금리 BEI라고 제가 브레이크 이븐 레이쇼 약자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브레이크 이븐 레이쇼라고 하죠. 그게 지금 1.6% 정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1.2년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니고 이 브레이크 이븐 레이쇼가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 2%를 넘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된다.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때까지는 그럼 뒤집어서 어떻다? 상당히 시장이 안심하고 갈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자, 이거는 자기 취사 선택인데요. 어떤 분들은 2%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번 상황들은 보통 상황이 아니니 옛날 고점보다 통화량이 많아졌으니 옛날 고점보다 더 갈 것이다. 그러면 2.5, 2.6까지도 갈 수 있다. 그때까지는 한번 버텨볼래? 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딱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실제 인플레이션 상황, 그 다음 통화가치의 하락 상황, 그 다음 금리의 오르는 속도, 이런 것들, 그 다음 통화 유통 속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모나이제이션 되면서 시장이 어느 순간에 딱 임계치가 와서 충격을 줄 것이냐? 아무도 몰라.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런 것이 축적되어서 시장을 딱 임팩트를 딱 때려버리면, 충격을 줘버리면 그때 어느 순간 빡 깨지는데 투자 심리가 좋아서 우리는 뭐 괜찮아, 금리 올려도 상관없어, 뭐 돈값이 되는데 금리 올려야지 당연히, 난 그래도 계속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금리 올리는 데도 상관없이 팍 치고 갈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미국 시장 아닙니까? 그쵸? 이미 2006년부터 심각하게 골마 터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당장은 아니니 향후에 그렇게 될 거를 지금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꼽아 놔야 된다. 머리 빡 꼽아 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기를 끄집어내야죠. 상기를 시키면서 이러면 증시각도기가 이때는 조금 위험하다 했지 하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딱 정해진 시점은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다시 환원해서 지금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황은 2% 갈 때까지 좀 시간 남았잖아요. 그죠? 조금 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티야. 지금은 파티. Shall we dance? 하는 파티고요. 그러나 우리가 Shall we dance? 오케이. 하면서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파티에서 흥겹게 놀기에는 조금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뭐 중구난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너무 죄송한데 중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 많고 시간의 여유는 뒤로 토요일이라서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또다시 어제 저녁에 홍익희 선생님의 무역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1번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 아주 재밌어요. 옛날 얘기 듣듯이.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다면 그 홍익희 선생님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많이 달아주셔서 그 무역 얘기, 옛날 얘기 재밌어요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홍 선생님 붙잡고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무역 얘기 한번 해주시죠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분 전공이거든요. 현재 32년 동안 현장에서 우리나라 물건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뭐 사랑받고 버림받고 어떻게 또 변화됐고 했던 것들에 대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만나서 설득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옛날 얘기 듣듯이. 네. 다른 데는 못해도 저희 증시각도기 TV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의미 있는 거는 우리는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의미 있는 거. 그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홍익희 선생님과의 다른 이야기가 또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권순양의 브릿지도 올라갑니다.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네, 좋은 내용이 좋다면 계속 격려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얻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 증시각도기 TV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